네,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스픽스 브리핑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의 최정한 편집인 모셨고요. 김종국 동국대 교수 그리고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일면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신문의 일면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누군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습입니다. 워낙에 동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동물권 존중, 사회약자 지원으로 확대해야 된다. 유기견 방치나 개 식용, 학대가 심각하다라는 메시지를 첫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치가 서로 편을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사회적 약자들까지 돌보는 동물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까지 좀 우리가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면 넘어갈까요? 예, 대대적으로 아무튼 서울신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는 자신의 사명이다. 학대 아동 같은 소외 이웃에도 관심이 크다. 동물권 정책에 대한 강조, 우리의 이웃을 돌보자는 강조였습니다. 원래 처음에 정권이 시작할 즈음에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뭐랄까요? 대대적으로 사회 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 행보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외교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국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제 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들을 갖다가 조금씩 낮춰야 되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소위 이제 동물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문제를 갖고 나온 것 같은데요. 뭐 바이오필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에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에드워드 윌슨 교수 생물학자신데 작년 아마 12월 말에 타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 배우자가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걸 하려면 그만큼의 나름대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사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말씀하시는데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도 안 돼 있는 것이고 또 노문 표절 문제 또 그다음에 허위 경력 위조 뭐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수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이 잡은 아젠다의 어떤 순수성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공개적인 행보를 하되 공정한 수사를 받는다는 두 개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하나만 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까지도 약화돼 있는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을 갖다가 돌리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공개 행보는 하되 공정한 수사도 받는 이게 그렇게 두 가지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정한 편집인도 좀 평가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의 저런 단독 인터뷰. 글쎄요, 언론사가 그 영부인과 단독 인터뷰를 한다는 그 무게라는 건 굉장히 큰 어떤 언론사로서는 뭐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도 내용이기도 할 텐데 서울신문 단독 인터뷰로 아무튼 실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서울신문이 대단한 특종은 아니지만 단독 보도를 한 거는 맞고요. 아마 그 언론사로서도 상당히 그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행보를 신문에서 저렇게 보도한다는 게 뭐 또 접촉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서울신문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뭐 저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행보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반려견 문화를 들고 나온 거는 맞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반려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어떤 반려견의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좀 정착시키고 성숙시키는데 김건희 여사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우리가 반려견을 이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반려견 문화가 그냥 단지 개와 함께 생활하는 나만의 문화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웃과 함께하는 반려견 문화로 좀 성숙시키는데 김건희 여사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뭐 두 분 다 메시지는 좋다는 평가이시고 사실 근데 김종욱 교수께서도 일단 뭐 조사를 받을 거나 뭐 숙제가 남아 있는 부분들 좀 해결하고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김영기 대표, 네. 그 이제 그 영부인의 이런 공개 행보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인터넷 민심도 작용을 할 텐데 어떻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과정에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윤 대통령 공약으로도 영부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지금 이제 폐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은 이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을까?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김 여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면 좋겠느냐,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응답자 60.6%가 윤 대통령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60%가. 네, 10명 중 6명 이상이요. 네. 그리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는 편이 낫다라는 응답이 31.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56.6%가 김 여사의 공적 대외 활동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중도층에서는 64.5%가 부정적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말로 좀 풀어드렸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나 뭔가 이렇게 그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미지 정치를 하려는 행보가 아니라는 평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건 이 여론조사의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김종욱 교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김건희 여사가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공정이라는 키워드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권력에 맞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솔직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 같은 경우는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야? 잣대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높았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 바로 그 얘기했던 공정 문제가 지금 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게 사실이라면 불공정의 핵심인 거죠. 조작을 해서 소위 개미들에게 약탈적으로 예를 들면 뭘 뺏어낸 것인 거고 또 하나는 논문 표절 문제나 학력, 경력 위조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과 다를 게 뭐냐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네네네.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건 알겠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예. 공개 행보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꽤 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수사할 수 있을까지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인데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거고 그 회의적인 반응과 무관하게 뭐 제2부속실 없애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제2부속실은 없습니다만 공개 행보를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공략에 제대로 설명은 안 하는 것 같고 뭐 제1부속실에다가 뭘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뭐 제1부속실은 알겠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건 뭘 하는 거지라는 설명도 별로 없고 예. 이런 애매모호성을 가지면서 반대편에는 소위 사회적 약자 또는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어떤 중요한 아젠다로 만들어내게 되면 네. 두 가지가 좀 언밸런스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네. 공개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적 설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안 그렇게 되면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거짓말하면서 공개 행보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전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만약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앞으로 가게 되면 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비판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모순적이다 이제 거듭 지적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그 김건희 여사가 그 권양순 여사 사실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이제 이게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관심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공개적인 행보들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또 뒤따를 것 같습니다. 최정한 편집인 김건희 여사가 권양순 여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어쨌든 뭐 좋은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존경하는 분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그 네. 정도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게 그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그 좋게 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노무현 지지층을 좀 더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실제 또 이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전임 영부인에 대한 어떤 예우 측면에서 한 번 더 찾아뵙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좀 전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지를 바꾸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 시각이 온존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서 어떤 사회 소외계층,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저렇게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의 시각도 좀 더 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 이런 제스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일면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계속 대통령의 영부인 혹은 대통령의 부인 혹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대통령과 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통령과 영화하면 글쎄 편집인님은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대통령이 주인공이었던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소재인데 소재로서만 등장하는 영화일 수도 있고 어떤 전직 대통령이 어떤 영화를 좋아했다 이 정도였던 기억이 날 법도 하고요.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저는 대통령과 이발사 대통령과 이발사 예, 기억나네요. 송강호 그때도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했었는데 그 맞습니다. 부분이 상당히 떠오르고요. 대통령들이 실제 이제 그 영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다 대중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 영화 관람을 하기도 했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 붐을 일으켰는데 이번은 대통령이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기울이냐 여기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주말 나들이 부분에 저는 약간 주목을 해봤는데 예. 대통령이 주말에 어떤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청와대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 관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이제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렇게 외출을 하고 네네. 어떤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실제 이제 대통령이 그 영화계가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영화계를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뭐 외출을 해서 대통령이 팝콘을 먹는 모습 네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좋은데 대신에 이제 저런 게 어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이제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외출을 하면은 경호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호 문제 또 시민들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시민들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어제는 뭐 잠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가 빵집에 들렀는데 그 주변의 교통을 통제해서 상당히 불편했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네네. 이런 게 이제 그 시민들과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건 좋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걸 어떻게 좀 더 조화롭게 해 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경북일보 사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인데요. 경북일보 사면에서는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팝콘도 시켜서 드셨나 보네요. 대구신문 오면은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그 장면을 조명했습니다.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는데 팝콘을 먹는 모습, 취임 이후 첫 영화관을 방문했고 브로커라는 작품을 선택했다. 동아일보 6면 보시죠. 이것도 역시 다른 각도로 좀 조명을 해봤는데요. 주변에 있는 일반 시민들 혹은 이제 보좌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서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지키는 일, 이 메시지도 아까 저희가 일면에서 봤던 동물권 존중과 맞닿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중앙일보 10면을 보시면 송강호 배우 그리고 박찬욱 감독을 윤 대통령은 만났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조는 영화계에 대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발신했고요. 조선일보 6면 보시죠. 송강호를 만난 윤 대통령의 모습을 두 분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까지 만나봤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저는 문화 측면에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K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지원하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DJ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DJ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이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일대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낸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지원하되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인 창작성들을 통해서 창의성들을 발휘하고 그것들이
어떤 세계인들과 또는 국내인들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다시 하셨길래 제발 좀 DJ 정부 시절에 했던 문화 정책에 대해서 예. 좀 이번 정부가 충분히 좀 숙지하고 판단하고 파악해서 문화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K 컨텐츠는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BTS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인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힘은 뭐 단지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뭐 상업적인 돈을 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예. 소위 이 동아시아적인 나름대로의 철학과 사유 체계들이 녹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감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소위 이제 이 보수 정부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이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기업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많으신데 예. 그걸 좀 떠나서 예. 돈 문제를 떠나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반려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지구 자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중대한 지속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저는 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게 지금 한국이 이미 선도하고 있습니다만 예. 더 앞으로 선도하게 해서 소위 그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 또는 바이오필리아 생명애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K 컨텐츠는 소위 생명애를 담고 있구나. 네. 인류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는 그래서 팝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 진짜 그야말로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중대한 것을 만들어낸 대통령 네. 이렇게 좀 기억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하나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송강호 씨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해서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송강호 배우를 비롯해서 정우성 배우 역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것으로 저 역시도 기억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저 자리에는 송강호 배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우성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배우들을 초청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문화예술계는 간섭을 하지 않겠다. 정부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있지 않겠다라는 공언이라고 봐도 될까요, 교수님? 대통령은 간섭하지 않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관료 그 밑에 사람이 체제가 문제입니까? 문제인 거죠. 말씀하시니까 DJ는 딱 천명을 했죠. 그리고 원칙을 지키려고 일관되게 밀어붙였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 초기만 하더라도 지금 인수위 시절 같은 경우에도 뭐 의원실에서 뭐 블랙리스트에 유사한 것들을 갖다가 부처에 보내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처럼 뭐 저런 의미 있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중요합니다만 네네. 한 번으로 안 된다. 지속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서 문화계 또는 영화계에서 이제 소위 DJ 때 제기했던 것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은 받지 않겠구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다양한 것들에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예. 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뭐 첫발이어서 예. 첫발부터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이제 영화를 봤던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집중적으로 언론에서 조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티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그간 보기 힘들었던 그림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습 보기 좋다. 또 정말 신선한 모습이다. 이런 호평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제 오전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 이후에 네. 늦게 알려지긴 했지만 그걸 알고도 영화를 관람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지금 이제 오늘 종합돼서 나오는 상황에서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점상 실제 방사포를 쏜 이후에 영화를 보러 갔다. 그렇죠. 어제 오전에 이제 북한의 방사포가 발사가 됐고 한 10시간 늦게 알려지긴 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이미 파악을 하고 나서도 오후에 영화 관람한 것이 맞는 행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도 지금 오늘부터 이제 나오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후 관계라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예. 오늘 이제 영화 관람 기사와 북한의 발사포 기사가 같이 나오면서 네. 이제 그 댓글들은 시민들의 반응들은 이제 그게 합쳐져서 이 안보 의식에 대한 뭐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구보다 안보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면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거나 굉장히 많은 비판을 당시 야당이 했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라면 당연히 비판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영화를 봤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예전 중앙일보 보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대 대통령은 어떤 영화를 봤는가? 통치 철학을 들고 극장에 갔다. 즉 어떤 영화를 선택하느냐가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준비한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 운전사 아니요, 요 전 사진 보여주세요. 택시 운전사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송강호 배우가 여기 있고요. 거기 옆에 유해진 배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해라는 영화를 보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어떤 영화를 봤는가?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모습입니다. 2014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이고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영화를 봤는가? 2009년 저예산 독립영화로 화제를 모았던 원앙 소리를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영화를 봤던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는가를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지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화 밀양 제작진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점심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작품을 선정해서 관람하는가, 또 어떠한 물론 수상작들의 제작진을 청와대로 불러서 특히 이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칸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만 영화를 선택하는 것에도 분명히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종환 편집위원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영화 던지는 우리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이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영화고 대중문화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이제 좀 정말 이제 좀 자주 영화인들 또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그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가를 보듬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을 때 네. 국민 통합이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종욱 교수님은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영화를 봤는지 뭐 이것도 함께 보셨는데 어떤 게 가장 뭐랄까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 예, 예.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영화 내용 아실지 네네네,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 딸이 소풍을 가는데 예, 예. 소풍 처음으로 이제 소풍에 따라가려고 구두도 사고 올라가다가 그 제가 지금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 기자가 남겨져 있는 기자 이 기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핸들을 돌려서 돌아가는 예, 예. 과정에서 딸에게 전화를 하죠. 아빠가 사람을 두고 왔어. 그 아저씨를 데리고 가야 돼. 예,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민주화 시위 현장이었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딸을 못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전 그게 예를 들면 1980년 당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전체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 그것들을 걸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뭐 영화라고 하는 것이 뭐 대중적인 것 상업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그런 메시지 자체들이 계속 우리한테 울려졌을 때, 예. 예. 그 영화가 갖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그런 메시지를 이왕이면 대통령이 전달한다면 예. 좀 더 폭넓게 민주주의는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예.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예. 이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저게 한 번으로 끝나면 예. 안 된다. 네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예. 팝콘 드시지 말고 집중해서 예. 영화 보시고 그다음에 메시지 제시하시고 광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예. 소위 백성이었던 사람이 왕을 하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눈물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처럼 네. 바로 그런 하나하나의 현장성들을 담아내는 영화가 저희 지도자인 리더에게는 오히려 더 백성을 위해서 위민해겠구나, 예민해겠구나 이런 정신들을 갖다가 또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자주 좀 가달라. 근데 저는 이제 흥미롭게 본 게 이제 그 대통령들이 영화를 관람하게 되면 이 영화를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달리잖아요. 근데 좀 가정을 해보면 브로커가 아니라 만약에 1000만 이제 관객을 넘었죠. 범죄도시 2를 윤 대통령 내외가 봤다. 이러면 기자들이 막 그렇게 해석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정을 하자면 법치주의 강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뭐 짧게 뭐 말씀 주시겠어요? 편집인님께서는?
아니요, 대통령이 선택하는 영화는 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범죄도시 2를 보면서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메시지를 던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자고 던진 얘기입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고 과제를 남겨놓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대구 화재 얘기를 저희가 좀 나머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북일보 3면을 준비했는데요. 당연히 희생자가 떠나가는 날은 유가족들의 비통한 울음만이 가득 채웠겠죠. 경찰은 계획범죄 무게를 두고 끝까지 수사를 한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현장의 사진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이틀 걸쳐서 희생자 6명의 발인이 엄수가 됐고요. 각계각층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대구일보 2면입니다. 마찬가지 메시지를 제목에 담았습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하고 대구 변호사회 직원들과 더불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등이 조문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이 사건을 이 참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건 매우 무겁게 다가왔을 텐데요.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셨던 편집인께서는 어떻게 이 분위기를 읽으셨는지요? 예, 지금 대구는 정말 침통하고 비통한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들로 해서 시민들이 침울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선 취재 현장을 떠난 지 꽤 오래됐었는데 다시 이제 취재 현장에 이번에 나갔었는데요. 진화 과정과 또 구조되고 난 이후에 그 수습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정말 왜 이런 일이 다시 또 대구에서 발생했을까? 물론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면 안 되지만 네. 왜 대구에서 이런 대형 참사들이 이어질까에 대해 가지고 좀 망연자실해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북대병원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각계에서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다음 또 대구에 있는 각계 지도자들도 많이 찾아서 분향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다들 뭐 분위기가 침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 오후 6시까지 합동 추모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또 가실 분들께서는 가셔서 조문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예,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아마 이제 이런 일들도 조만간 기억에서 또 사라질 겁니다. 네. 뭐 이게 계속해서 시민들을 지배하고 있으면 대구라는 도시가 다시 그 어떤 고담 대구라는 이런 데로 또 빠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대구는 이제 다시 또 일어날 거고 또 일어나야만 하는 도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네. 유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될까? 어떻게 치유해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예. 그리고 고민도 하고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국계 가장을 잃은 그 집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예. 그다음 또 그 아픈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 또 그걸 지켜본 옆에 있던 그 이웃들은 주민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집을 제가 방문을 해봤거든요. 예. 집을 토요일 날 직접 찾아가니까 저는 경계가 뭐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상호할 줄 알았는데 실제 폴리스 라인 그 테이프만 붙어 있고 아무도 없는 그 현관문이 이제 경찰이 뜯어내고 들어간 그 문을 이제 그냥 제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봤는데 실제 그 안에 있는 거는 뭐 경찰이 다 압수수색을 해서 막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 옆집에 있는 분은 무슨 죄일까? 그래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좀 시건 장치라도 해서 예.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 그다음 이제 실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이 살아갈 때 법적인 변호사인의 조력을 분명히 받아야 될 상황들이 진짜 많이 나타나는데 예. 이때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변호사들이 제대로 돼 있는 변호 활동을 벌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변호사들이 지금 정말 이제 의기소침해 있고 힘들어하는 변호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만들어줘야 된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실제 그 재판을 하면은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습니다. 진 사람이 예. 불만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진 사람도 좀 더 승복하는 승복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부에서도 그 어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전 당사자 화해 조정 제도나 이런 것들 좀 더 활용을 해서 이게 악 감정이 끝까지 남지 않도록 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처까지 나아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영남일보 6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분위기 대구가 얼마나 이제 이 참사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요 다음 겁니다. 익명의 시민이 빌딩 앞에 그 편지를 놓고 또 부조금을 요 다음 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익명의 시민이 빌딩 앞에 편지와 부조금을 놓고 간 사진을 영남일보는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그런 많은 대구 시민, 대부분의 대구 시민이 다 이제 이런 마음이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편집인께서 재발 방지책, 예방책 말씀 주셨는데 대구일보 1면에서는 바로 그 부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사회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짧게 김종욱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방책, 어떤 재발 방지책이 마련이 돼야 이런 참사를 우린 또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현대화되면서부터 소위 사회적 갈등들을 치유하는 방법들과 관련해서 사회가 좀 그런 어떤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은 거죠. 좀 그래서 앞으로 저런 일은 되게 많을 거다. 지금 21세기 가장 중대한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현대에서 살아가면서부터 사회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 저런 재판 같은 결과들을 제가 이분이 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지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런 어떤 송사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뭐 패소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들이 우발적인 충돌로 발생하는 측면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저희가 초반에 얘기한 겁니다만 시민교육, 공감교육, 네. 사회적 치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어릴 때부터는 교육 차원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장 뭐 교육부가 소위 인재를 만들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반도체 학과요. 예, 그렇죠. 전 인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 사회 내에서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고 소위 공감대를 가지면서 사회를 같이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언론에서는 그냥 그것 갖다가 예를 들면 어떤 시청률 압박 속에서 막 기사화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치유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위에 어떤 일이 뭐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검증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중요법으로만 다 넘어가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 정부가 특히 마찬가지인데요. 좀 총괄적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치유까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역 네트워크 또는 국가 어떤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중요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대구는 더 그렇잖아요. 대구 옛날 지하철 참사 있었죠.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소위 다른 지역에서 또 나쁜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변호사 이런 문제까지 발생했었기 때문에 또 대구 지역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치유의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공감 교육, 시민 교육, 또 사회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대비해야 되는가 이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경북매일 3면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작심한 듯 자기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나는 이제 그동안 선거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내 정치를 하지 못했다.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내 정치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상호 공개 경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무엇을 가만히 두지 않겠는가는 잠시 뒤에 개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다른 신문으로 또 참고하겠습니다. 영남일보 4면 보시죠.
민들레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지요. 민심 들어볼래 이게 이제 의원들의 모임인데 친윤 모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민들레 준비 활동을 중단한 장제원 의원이 불참 선언하면서 민들레 준비 활동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대구일보 3면 만나볼까요? 계파 갈등 재현 우려는 여전한 상황에서 일단 숨고르기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당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민들레 모임이 잠시 보류된 그런 상황. 뭐 이준석 대표는 개인 나름대로 또 평가를 했습니다만 김종욱 교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 아주 잠시나마인 것이고 역시 계파 갈등 우려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준석 체제로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데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2년 동안 어떤 의견도 여소야대입니다. 170석의 야당을 대적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또 패배한다면 오전 내내 제가 볼 때는 그냥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나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다양한 분들 같은 경우가 스스로 판단하겠죠. 윤핵관은 윤핵관 나름대로, 이준석 당대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겠죠. 예.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정치가 굴러갈 건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민들레였다고 보는 거예요. 민들레가 만들어진 배경은 예. 소위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들을 조성할 중요한 집단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거 시도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앞으로 2년 후에 또 벌어질 문제가 대선 후보들이 너무 많아요. 좀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면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차별하려고 싸우겠죠. 예. 잘 통제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목적 포석 속에서 민들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의도들을 어떤 거듭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벌어진 건지 예.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잘 알아서 그냥 본인이 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꼭 민들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 공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안 드렸죠. 민들레가 아니라 주윤발로 바꿔야 된다. 주로 윤석열을 바라보는 모임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모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윤석열로 뭉치자 이렇게 돼서 계파 갈등의 어떤 뭐랄까요? 불씨가 된다면 뭐 좋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야당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바로 새로운 단어에 주목하겠습니다. 뭐 새롭진 않아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박이 나왔습니다. 계파 분열적 언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우상호 비대위원장. 수박 충돌 등 곳곳서 난타전이다. 드디어 밑바닥을 드러낸 민주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는데, 수박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밑에 자세히 안 보이시죠?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를 지칭하는 은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선일보 6면 가겠습니다. 비명, 수박 맛있네, 친명, 시비거냐, 야 내홍은 격화되고 있다. 근데 수박이란 표현에는 조선일보는 이런 해석을 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당내에 숨어있는 보수 인사를 의미하는 별칭이다. 겉은 초록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과 같다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동아일보 5면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양측은 또 충돌했습니다. 비명은 철험회를 해산하라, 친명은 도둑이 소리를 친다. 이렇게 점입가경으로 흐르다 보니 결국엔 중앙일보 5면 가겠습니다. 친문계를 공격하는 은어인 수박 단어 사용 금지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 결국 서울신문 3면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계파 모임을 하는 것은 결국엔 순수한 모임이 아니라 골병든 정치를 만들게 한다라는 기획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일단
수박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규정을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김영기 대표 인터넷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좀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참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애꿎은 수박이 과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화법은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기억에 확실하게 남아야 되니까 비유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네. 이 비유를 쓴 사람의 의도는 또 해석하기에 또 나름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수박은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지하지 않는 네.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 그러니까 이 상임 고문 측 지지자가 대선 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친문계 정치인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조금 알려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과일처럼 됐는데 수박 금지령까지 지금 내린 상황이고 예. 우리 평론가님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수박이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비유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름 과일이다 보니까 이제 한여름이 될 텐데 별로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최정한 편집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수박 이 공방을 보면서 그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시가 떠오릅니다. 연탄재. 예, 연탄재. 연탄재 함부로 밟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하는 시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아니 수박을 왜 여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 완전히 자기들의 그 먹잇감으로 이렇게 희화시킵니까? 수박이 얼마나 좋은 과일인데 서민들이 여름철을 날려면 시원하게 수박 먹고 기운 차리는 그런 아주 좋은 과일 아닙니까? 네. 그 수박을 가지고 이렇게 희화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저는 자질 논란이다. 자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박 한 덩이를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큰 땀을 흘리고 하는데 이 수박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면 저는 안 된다. 수박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고요. 예. 실제 이제 이게 수박 논쟁은 결국 이제 당권 경쟁으로 이재명계와 또 반 이재명계 간의 어떤 그 공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 그 이렇게 갈 일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이 민주당이 흘러가는 이 모습들이 민주당은 지금 당권 경쟁 결국 이제 당권 경쟁을 한다는 건 총선 공천 경쟁이고 공천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다음번 대권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 차기 대권 경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너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유,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유, 더 나아가서는 1년 전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말 피 터지게 깨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결국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는 볼성 싸나운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 나와가지고 수박을 가지고 희화시키면서 상대방을 공격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국민들 눈에는 정말 보기 안 좋게 느껴져요. 아직까지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있다. 얼마나 더 나락으로 떨어져야만이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당내 갈등이라는 게 큰 관심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내 경쟁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2달짜리 비대위에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어차피 전당대회는 열릴 것이고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당권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만 김종욱 교수께서도 공천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고요. 뭐 누가 이기냐 지냐를 떠나서 이 2달짜리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평가만 잘해도 잘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에 대한 단기적인 평가뿐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가장 길게 구조적으로는 뭐냐면 586 정치인들이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당대표라고 하는 또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 주변에 다 586 정치인들이 모여서 다 나눠먹게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그 정치가 15년, 20년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뿌리 속에서 586이 당내 주류로 계속 오랫동안 존재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국민이 좋아하냐 마냐의 문제예요. 586 정치인 좋아하냐고 여론조사 해보면 좋아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럼 본인들이 20년 동안 싸워왔던 정치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네. 본인들이 물어봐야죠. 왜 신뢰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만약에 평가하지 않는다면 네네네. 제가 볼때 586 정치인들 같은 경우 다 회피하려고 그래요. 보면 자기들은 잘못 없다. 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민들 보고 나가라 그럽니까?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예. 그럼 그중에 누구라도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2019년 8월 달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에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높아졌던 과정들 3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반성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문제들 왜 그랬는가? 예. 이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3년 동안 이런 괴리를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 뒀다? 네. 변동을 못 시켰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총체적인 정치, 민당 정치의 어떤 패배인 것이고 실패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또 어떤 단기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논쟁이 많은데요. 이게 제가 볼 때 수박보다는 내로남불이 맞을 것 같아요. 수박보단 내로남불. 왜냐하면 제가 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원욱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파 해산해라. 그때 김남국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다 개파 정치 하신 분이 갑자기 왜 개파 정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제가 뭐 이원욱 의원님 제가 압니다만 정책임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그 속에서 당직자 되셨고 공천 받으셨고 지금 삼선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지금 딱 와서 본인은 개파 해체했으니까는 처음에도 해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네. 저도 개파를 해체할 땐 우리는 뭐 때문에 해체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개파를 해체하기 위해서 본인의 개파를 해체하는 전 이런 정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공천 과정 밝혀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이원욱 의원이. 예, 예. 근데 5월 3, 4일 날 두 번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재명만큼 민주당에서 파워풀한 스타는 없어. 이게 제목입니다. 예. 두 번째가 이재명만한 스타 없어. 개항이든 분당이든 필요하면 차출. 이렇게 본인이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공천에 뭐가 문제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로남불 형태들. 제가 볼 땐 솔직하자 좀. 잘못한 거 잘못다고 인정하면 국민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예. 잘못한 걸 계속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신들은 안 돼. 못 뽑겠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하면서 무슨 혁신하겠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제일 놀란 건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여의도 대나무 숲 있죠. 예. 예. 거기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원총회 하면 170명만 들어갈 수 있대요. 보좌진 당직자들은 못 들어가게 한대요. 이해가 안 돼요. 이유는 뭐 제가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예. 그래놓고 그 국회의원들 의원총회 있으면 중간에 기자들한테 카톡 보내고 전화 통화 다 하고 SNS에 글 다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저분들 뭐지? 뭐 하자는 거지? 완전 내부에도 내로남불이 있네 저렇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정확히 예. 아시고 네. 거기에 맞게 열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나에게 조금 아프더라도 그것들을 수용하는 관용의 정치들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네. 자기랑 조금만 다른 얘기한다고 화내시고 개파 해체해서 남배 개파 해체하게 만드시고. 예.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진짜 제가 볼 때 옛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제가 아침에 빵을 먹었는데요. 체했던 게 지금 내려갔습니다. 아유. 이원우 의원님은 좀 반성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김종욱 의원님의 그 팩트를 다 따르자면 지금 뭐 사실상 거울을 봤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여론상 보면 꼭 어떤 비명의 선두주자처럼 거론되는 걸 저는 또 내심 이원우 의원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또 정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의원 뭐 말씀하세요? 아니 그 이원욱 의원도 반성해야 되지만 예. 김남국 의원도 반성해야 됩니다. 실제 아니 그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네. 일단 뭐 처럼의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분도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옳을 수도 있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옛날에 유시민 그 의원이 그 좋은 얘기를 싸가지 없이 한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도 실제 조선 의원의 당당한 기계를 보여주는 걸 맞지만 실제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렸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도 좀 처절하게 반성을 해서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예, 예. 근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예.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친명처럼 들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해 왔었고요. 오죽하면 제 잘 아는 선배가 전화해서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김남국, 김용민, 최광욱 이런 의원들의 발언들은 예. 매우 나쁜 정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적어도 내용이 좋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들이 살아왔던 방식들은 뭐냐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기의 명분을 쌓는 방식이에요. 예. 그런 정치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 가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적어도 김용민, 최광욱, 그다음에 김남국, 특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진짜 이재명 의원을 존경하고 정치인으로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본인이 메신저로 나오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공격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예. 조용히 계시고 조용히 준비하시고 바닥에서부터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시는 게 진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계셔서 우리 최정한 편집인께서 유시민 전 의원의 어떤 그 싸가지 발언은 직접 본인이 생각하신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영춘 의원으로부터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한다라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자, 철험의 얘기가 나와서 요거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신문 3면 보여주시겠습니까, PD님? 검수완박 밀어붙인 야초선 강경파.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김용민, 김승원, 최광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했던 초선 모임 철험회 멤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파 모임과 관련해서 정치를 골병 들게 한다. 이제 이 부분을 짚어보느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넘어가기 전에 경북매일 이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다. 유례 없는 옥상옥 기관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신 분이 다시 중앙의 이슈를 들고 나온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목도하고 계십니다. 뭐 사실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했어요. 그래서 뭐 신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메시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례 없는 옥상옥 기관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그 희대 코미디요? 네. 그럼 국민이 희대 코미디란 겁니까? 네. 전 홍준표 그 지금 대구시장 네, 당선인. 말씀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공수처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 예. 1990년대부터 소위 검찰 권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력이 소위 정치권과 결합됐을 때 발생할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아주 강력한 권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공수처가 나왔고 그 공수처 논의는 20년 동안 계속 토론됐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행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요구했다. 거기에 대해서. 대신 그것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까지 밀어붙일까라고 하는 분명히 문제는 있었죠.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국민들이 요구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공수처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검찰 권력을 갖다가 예를 들면 통제하거나 견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검수완박은 단어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검찰이 원래부터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은 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이 어디다 줄 거냐라고 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공간은 국회인 거죠. 그럼 국회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도 그걸 존중하지 않게 된다면 검찰하지 말아야죠. 국민들이 월급 줘서 하는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국민이 주는 수사권의 일부나 전후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저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민주주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뭐 헌법과 법률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전혀 반민주적인 발언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토론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로 지금 같은 형태의 공수처가 필요한 거냐, 예. 국민적인 신뢰가 없는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검찰 같은 게 수사권이 이제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께서 본인의 어떤 차기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예. 공수처 저렇게 마음대로 평가하시는 거에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최정환 편집인 홍준표 당선인은 아마 대선 전까지 계속 저러시겠죠? 예, 아마도 홍준표 당선인이 처음에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할 무렵부터 예. 윤석열 후보 쪽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들이 예. 정말 우려했던 부분이 저런 겁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생하면은 대구시정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견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 당선인께서 지금 공수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저 메시지를 낼 단계는 아니고 지금 대구에서 며칠 전에 발생한 그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실제 저기에 대한 치유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내서 시민들을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맞는 일이지 광역자치단체장이 대구시장 후보 당선인의 신분으로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공수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제 공수처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 다들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또 법원이 자기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왔고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는 좀 더 독립된 기관에서 감시, 견제,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가 나왔는데 일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제도적 보완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이제 만들어진 기구를 갑자기 없앤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또 다른 어떤 국민들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기분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이 저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오늘 다 소화를 못하고 가네요.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스픽스의 최정환 편집인 김종국 동국대 교수 그리고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스픽스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 만나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는 내일 9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